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 부, 혹은 사랑. 모두 소중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떠나 건강이야말로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40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이 단순한 진리. 그동안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흘려보냈던 시간, 그리고 제 아버지와 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뒤통수를 무참히 후려친 그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주 5일 근무 제도가 정착되기 전 토요일 아침은 늘 분주함으로 시작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교에 가야 했고 아버지는 출근 준비로 바쁘셨죠. 그 시절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일은 오직 일요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일주일의 피로가 정점에 달하는 토요일 아침이 가장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 부엌에서는 고소한 식빵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아, 어서 나와. 빵 다 타겠다. 그 목소리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죠. 저는 교복으로 갈아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챙겨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노릇하게 구워진 식빵을 접시에 담아주시며 잼 발라줄까, 마가린이라도?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늘 바빠요. 늘 외치며 식빵 한쪽을 손에 들고 뛰쳐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버지께서도 저와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에도 늘 식빵 한 조각이 물려 있었죠. 양복 위에 외투를 걸치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오늘만 일하면 내일은 쉰다 하시며 짓는 그 미소. 어째서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토록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웃었고 그 짧은 순간은 분주한 아침 속 작은 행복이자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토요일 수업은 다행히 4교시까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오면 집안은 평소보다 한결 한가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김치전을 부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평범했던 토요일의 풍경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고단했지만 온기가 가득했던 우리 가족의 소박한 일상.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그런 분이셨던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고단했을 텐데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셨죠. 지금 아버지의 그때 그 나이가 되어보니 제가 느끼는 삶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곤함을 감춘 채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며 먼저 다정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셨죠. 퇴근길에 종이봉투에 담긴 통닭을 사오시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그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닭다리는 너랑 내 엄마가 다 먹어라. 아빠는 퍽퍽한 가슴살이 제일 좋더라. 저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닭다리를 내밀며 여보도 이거 먹어 하시던 아버지. 어린 저는 어른들은 원래 퍽퍽살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맛있게 닭다리를 뜯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맛있는 걸 먹어야 부모도 행복한 법이지 껄껄 웃으시며 하시던 그 말씀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엄마가 당신도 하나 드세요 하며 내민 닭다리를 드실 때 아버지의 눈빛에 가득했던 것이 체념이 아닌 양보와 사랑이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어릴 적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사랑. 돌아보면 아버지의 넓은 등 너머로 저는 세상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진 채 엉엉 울며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상처에 약을 발라주셨죠. 그리고 며칠 뒤 놀이터에 갔을 때 저를 넘어뜨렸던 그 돌부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그 돌부리를 캐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제가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하면 괜찮다 말씀하시면서도 밤늦게 그 친구 집에 찾아가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우리 딸이랑 더 친하게 지내주렴 하시며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건네셨다는 이야기도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그림자처럼 늘 뒤따르며 제가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제 인생의 모든 돌부리를 먼저 치워주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그늘 한 점 없는 꽃밭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어쩜 그렇게 해맑아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맞아요. 그건 전부 우리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는 확고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해서 돈을 잘 모아두면 노년은 편안한 법이다.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마라. 어릴 땐 그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당신의 현재를 기꺼이 희생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년 퇴직을 하시는 날까지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딸의 운동회나 입학식 같은 중요한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차를 내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카메라를 들고 서 계시던 입학식 날의 아버지 모습, 내 딸 최고였어. 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의 제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문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아빠는 그걸로 됐다.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뿌리셨습니다. 저는 그 뿌리 위에서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시며 늘 마음 아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떨기 물망초처럼 봄비에 젖은 듯 조용하고 여린 분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셨을 만큼 몸도 마음도 약하셨죠. 누가 조금만 모진 말을 해도 며칠씩 알아누우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단단해진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겠구나. 쉽게 상처 입는 연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이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늘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연애는 깊은 상처만을 남겼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정민은 그런 저에게 늘 너는 눈이 너무 높아 라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기준은 언제나 아버지였으니까요. 정민은 제가 연애할 때마다 제 남자친구들을 매섭게 평가하곤 했는데, 그런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는 그나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건만 보면 고생길이 훤한 사람이었습니다. 홀어머니에 이혼하고 돌아온 누나와 어린 조카까지. 남편은 그 세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모아둔 돈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처럼 평생 나와 내 자식을 위해 헌신해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저에게도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제가 감기로 알아놓은 날에는 집 앞에 죽과 약, 그리고 따뜻한 손편지를 남겨두었고,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회사 앞에서 낡은 중고차에 앉아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멀리 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친구 정민은 결혼을 서두르는 저를 말렸습니다. 연애 상대로는 몰라도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더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늘 주기만 하는 연애에 지쳐있던 저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받는 사랑의 기쁨을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의 울타리 안에서라면 우리 엄마처럼 조용히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겠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이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연애 시절 저를 향했던 그의 배려는 온데간데였고, 그의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자신의 원래 가족, 즉 시댁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노후 준비는 내가 책임져야 해. 이건 양보 못해. 그 말은 곧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시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시누이와 조카의 생활비까지 남편이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대출 원금 갚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저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당신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라도 되어 있잖아. 점점 대화는 사라지고 싸움만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외벌이가 된 남편은 제 산후조리 비용마저 처가에 손을 벌리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없이 이혼을 결심했지만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와 홀로 설 기반이 없다는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40이 되던 해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도암. 생소한 이름의 희귀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치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울타리가 되어 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아버지의 투병 생활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암 치료는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앗아갔고 엄청난 치료비는 가족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면역 주사까지 맞으며 한 달에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노후를 위해 평생 아끼고 모아두신 돈이 치료비로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시누이는 아버지의 암 소식을 듣자마자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희 어머니까지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돈 걱정부터 하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신의 가족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아들이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댁에는 모든 것을 바쳐도 되고 처가에는 기대는 것조차 죄가 되는 이기적인 논리.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을 꼬박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그러다 고륙종까지 발병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마치 남의 일인 양 행동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조문객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사위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자기 아들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물망초처럼 여리기만 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그날따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앞으로 들어올 사망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빠가 너 주라고 남겨둔 돈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내 남편이 자꾸 그 돈에 대해 묻는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했지만 저는 일단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 설계사였던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남편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속닥거리던 모습, 돈에 집착하던 시어머니의 말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마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혼해라. 그리고 내 몫을 찾아. 이건 내 아빠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물망초 같던 어머니께서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전사로 변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이 제게 사업자금을 요구할 때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남편은 허위 사업 계획을 늘어놓으며 제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건넸고 그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샀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고소장을 받고 제게 전화를 걸어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는지 잘 생각해봐. 거기엔 나와 내 아이는 없었어. 법적 공방은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집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제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더해 남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 가서 살아? 저는 이혼 후 발급받은 등본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여기 봐. 이제 내 가족에 너는 없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이는 어느새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평화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친구 정미를 통해 전해들은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각각 마트 계산원과 공장 조립공으로 일하며 내 식구가 반지하 새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눈물로 호의호식하려 했던 그들의 말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밥 먹고 잠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도둑 맞았던 시간을 되찾았기에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 제 인생과 제 아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 부, 혹은 사랑. 모두 소중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떠나 건강이야말로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40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이 단순한 진리. 그동안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흘려보냈던 시간, 그리고 제 아버지와 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뒤통수를 무참히 후려친 그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주 5일 근무 제도가 정착되기 전 토요일 아침은 늘 분주함으로 시작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교에 가야 했고 아버지는 출근 준비로 바쁘셨죠. 그 시절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일은 오직 일요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일주일의 피로가 정점에 달하는 토요일 아침이 가장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 부엌에서는 고소한 식빵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야, 어서 나와. 빵 다 타겠다. 그 목소리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죠. 저는 교복으로 갈아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챙겨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노릇하게 구워진 식빵을 접시에 담아주시며 잼 발라줄까, 마가린이라도?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늘 바빠요. 를 외치며 식빵 한쪽을 손에 들고 뛰쳐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버지께서도 저와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에도 늘 식빵 한 조각이 물려 있었죠. 양복 위에 외투를 걸치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오늘만 일하면 내일은 쉰다 하시며 짓는 그 미소. 어째서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토록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웃었고 그 짧은 순간은 분주한 아침 속 작은 행복이자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토요일 수업은 다행히 4교시까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오면 집안은 평소보다 한결 한가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김치전을 부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평범했던 토요일의 풍경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고단했지만 온기가 가득했던 우리 가족의 소박한 일상.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그런 분이셨던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고단했을 텐데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셨죠. 지금 아버지의 그때 그 나이가 되어보니 제가 느끼는 삶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곤함을 감춘 채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며 먼저 다정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셨죠. 퇴근길에 종이봉투에 담긴 통닭을 사 오시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그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닭다리는 너랑 내 엄마가 다 먹어라. 아빠는 퍽퍽한 가슴살이 제일 좋더라. 저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닭다리를 내밀며 여보도 이거 먹어 하시던 아버지. 어린 저는 어른들은 원래 퍽퍽살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맛있게 닭다리를 뜯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맛있는 걸 먹어야 부모도 행복한 법이지 껄껄 웃으시며 하시던 그 말씀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엄마가 당신도 하나 드세요 하며 내민 닭다리를 드실 때 아버지의 눈빛에 가득했던 것이 체념이 아닌 양보와 사랑이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어릴 적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사랑. 돌아보면 아버지의 넓은 등 너머로 저는 세상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진 채 엉엉 울며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상처에 약을 발라주셨죠. 그리고 며칠 뒤 놀이터에 갔을 때 저를 넘어뜨렸던 그 돌부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그 돌부리를 캐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제가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하면 괜찮다 말씀하시면서도 밤늦게 그 친구 집에 찾아가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우리 딸이랑 더 친하게 지내주렴 하시며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건네셨다는 이야기도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그림자처럼 늘 뒤따르며 제가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제 인생의 모든 돌부리를 먼저 치워주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그늘 한 점 없는 꽃밭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어쩜 그렇게 해맑아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맞아요. 그건 전부 우리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는 확고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해서 돈을 잘 모아두면 노년은 편안한 법이다.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마라. 어릴 땐 그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당신의 현재를 기꺼이 희생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년 퇴직을 하시는 날까지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딸의 운동회나 입학식 같은 중요한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차를 내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카메라를 들고 서 계시던 입학식 날의 아버지 모습, 내 딸 최고였어. 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의 제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문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아빠는 그걸로 됐다.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뿌리셨습니다. 저는 그 뿌리 위에서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시며 늘 마음 아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떨기 물망초처럼 봄비에 젖은 듯 조용하고 여린 분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셨을 만큼 몸도 마음도 약하셨죠. 누가 조금만 모진 말을 해도 며칠씩 알아누우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단단해진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겠구나. 쉽게 상처 입는 연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이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늘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연애는 깊은 상처만을 남겼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정민은 그런 저에게 늘 너는 눈이 너무 높아 라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기준은 언제나 아버지였으니까요. 정민은 제가 연애할 때마다 제 남자친구들을 매섭게 평가하곤 했는데 그런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는 그나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건만 보면 고생길이 훤한 사람이었습니다. 홀어머니에 이혼하고 돌아온 누나와 어린 조카까지 남편은 그 세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모아둔 돈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처럼 평생 나와 내 자식을 위해 헌신해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저에게도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제가 감기로 알아놓은 날에는 집 앞에 죽과 약, 그리고 따뜻한 손편지를 남겨두었고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회사 앞에서 낡은 중고차에 앉아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멀리 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친구 정민은 결혼을 서두르는 저를 말렸습니다.
연애 상대로는 몰라도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더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늘 주기만 하는 연애에 지쳐있던 저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받는 사랑의 기쁨을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의 울타리 안에서라면 우리 엄마처럼 조용히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겠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이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연애 시절 저를 향했던 그의 배려는 온데간데였고 그의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자신의 원래 가족, 즉 시댁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노후 준비는 내가 책임져야 해. 이건 양보 못해. 그 말은 곧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시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시누이와 조카의 생활비까지 남편이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대출 원금 갚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저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당신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라도 되어 있잖아. 점점 대화는 사라지고 싸움만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외벌이가 된 남편은 제 산후조리 비용마저 처가에 손을 벌리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없이 이혼을 결심했지만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와 홀로 설 기반이 없다는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40이 되던 해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도암, 생소한 이름의 희귀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치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울타리가 되어 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아버지의 투병 생활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암 치료는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앗아갔고 엄청난 치료비는 가족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면역 주사까지 맞으며 한 달에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노후를 위해 평생 아끼고 모아두신 돈이 치료비로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시누이는 아버지의 암 소식을 듣자마자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희 어머니까지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돈 걱정부터 하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신의 가족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아들이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댁에는 모든 것을 바쳐도 되고 처가에는 기대는 것조차 죄가 되는 이기적인 논리.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을 꼬박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그러다 고륙종까지 발병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마치 남의 일인 양 행동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조문객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사위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자기 아들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물망초처럼 여리기만 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그날따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앞으로 들어올 사망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빠가 너 주라고 남겨둔 돈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내 남편이 자꾸 그 돈에 대해 묻는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했지만 저는 일단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 설계사였던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남편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속닥거리던 모습, 돈에 집착하던 시어머니의 말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마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혼해라. 그리고 내 몫을 찾아. 이건 내 아빠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물망초 같던 어머니께서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전사로 변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이 제게 사업자금을 요구할 때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남편은 허위 사업 계획을 늘어놓으며 제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건넸고 그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샀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순간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고소장을 받고 제게 전화를 걸어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는지 잘 생각해봐. 거기엔 나와 내 아이는 없었어. 법적 공방은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집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제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더해 남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 가서 살아? 저는 이혼 후 발급받은 등본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여기 봐. 이제 내 가족에 너는 없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 그 후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아이는 어느새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평화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친구 정미를 통해 전해들은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각각 마트 계산원과 공장 조립공으로 일하며 내 식구가 반지하 새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눈물로 호의호식하려 했던 그들의 말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밥 먹고 잠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도둑 맞았던 시간을 되찾았기에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어 제 인생과 제 아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 부, 혹은 사랑. 모두 소중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떠나 건강이야말로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40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이 단순한 진리. 그동안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흘려보냈던 시간, 그리고 제 아버지와 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뒤통수를 무참히 후려친 그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주 5일 근무 제도가 정착되기 전 토요일 아침은 늘 분주함으로 시작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교에 가야 했고 아버지는 출근 준비로 바쁘셨죠. 그 시절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일은 오직 일요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일주일의 피로가 정점에 달하는 토요일 아침이 가장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면 부엌에서는 고소한 식빵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아, 어서 나와. 빵 다 타겠다. 그 목소리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죠. 저는 교복으로 갈아입고 무거운 책가방을 챙겨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노릇하게 구워진 식빵을 접시에 담아주시며 잼 발라줄까, 마가린이라도? 하고 물으셨지만 저는 늘 바빠요. 늘 외치며 식빵 한쪽을 손에 들고 뛰쳐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버지께서도 저와 비슷한 시간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에도 늘 식빵 한 조각이 물려 있었죠. 양복 위에 외투를 걸치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오늘만 일하면 내일은 쉰다 하시며 짓는 그 미소. 어째서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토록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웃었고 그 짧은 순간은 분주한 아침 속 작은 행복이자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토요일 수업은 다행히 4교시까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오면 집안은 평소보다 한결 한가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김치전을 부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평범했던 토요일의 풍경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고단했지만 온기가 가득했던 우리 가족의 소박한 일상.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그런 분이셨던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고단했을 텐데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셨죠. 지금 아버지의 그때 그 나이가 되어보니 제가 느끼는 삶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곤함을 감춘 채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며 먼저 다정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셨죠. 퇴근길에 종이봉투에 담긴 통닭을 사 오시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그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닭다리는 너랑 내 엄마가 다 먹어라. 아빠는 퍽퍽한 가슴살이 제일 좋더라. 저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닭다리를 내밀며 여보도 이거 먹어 하시던 아버지. 어린 저는 어른들은 원래 퍽퍽살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맛있게 닭다리를 뜯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맛있는 걸 먹어야 부모도 행복한 법이지 껄껄 웃으시며 하시던 그 말씀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을 엄마가 당신도 하나 드세요 하며 내민 닭다리를 드실 때 아버지의 눈빛에 가득했던 것이 체념이 아닌 양보와 사랑이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어릴 적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사랑. 돌아보면 아버지의 넓은 등 너머로 저는 세상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진 채 엉엉 울며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상처에 약을 발라주셨죠. 그리고 며칠 뒤 놀이터에 갔을 때 저를 넘어뜨렸던 그 돌부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그 돌부리를 캐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제가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하면 괜찮다 말씀하시면서도 밤늦게 그 친구 집에 찾아가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우리 딸이랑 더 친하게 지내주렴 하시며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건네셨다는 이야기도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그림자처럼 늘 뒤따르며 제가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제 인생의 모든 돌부리를 먼저 치워주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그늘 한 점 없는 꽃밭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어쩜 그렇게 해맑아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맞아요. 그건 전부 우리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는 확고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해서 돈을 잘 모아두면 노년은 편안한 법이다.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마라. 어릴 땐 그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당신의 현재를 기꺼이 희생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년 퇴직을 하시는 날까지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딸의 운동회나 입학식 같은 중요한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차를 내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카메라를 들고 서 계시던 입학식 날의 아버지 모습, 내 딸 최고였어. 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의 제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문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5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아빠는 그걸로 됐다. 아버지의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뿌리셨습니다. 저는 그 뿌리 위에서 마음껏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시며 늘 마음 아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떨기 물망초처럼 봄비에 젖은 듯 조용하고 여린 분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셨을 만큼 몸도 마음도 약하셨죠. 누가 조금만 모진 말을 해도 며칠씩 알아누우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단단해진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겠구나. 쉽게 상처 입는 연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이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늘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연애는 깊은 상처만을 남겼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정민은 그런 저에게 늘 너는 눈이 너무 높아 라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기준은 언제나 아버지였으니까요. 정민은 제가 연애할 때마다 제 남자친구들을 매섭게 평가하곤 했는데 그런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는 그나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건만 보면 고생길이 훤한 사람이었습니다. 홀어머니에 이혼하고 돌아온 누나와 어린 조카까지 남편은 그 세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모아둔 돈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 아버지처럼 평생 나와 내 자식을 위해 헌신해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저에게도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제가 감기로 알아놓은 날에는 집 앞에 죽과 약, 그리고 따뜻한 손편지를 남겨두었고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회사 앞에서 낡은 중고차에 앉아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멀리 돌아가는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친구 정민은 결혼을 서두르는 저를 말렸습니다. 연애 상대로는 몰라도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더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늘 주기만 하는 연애에 지쳐있던 저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받는 사랑의 기쁨을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의 울타리 안에서라면 우리 엄마처럼 조용히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겠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이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연애 시절 저를 향했던 그의 배려는 온데간데였고 그의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자신의 원래 가족, 즉 시댁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노후 준비는 내가 책임져야 해. 이건 양보 못해. 그 말은 곧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시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시누이와 조카의 생활비까지 남편이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대출 원금 갚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저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당신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라도 되어 있잖아. 점점 대화는 사라지고 싸움만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외벌이가 된 남편은 제 산후조리 비용마저 처가에 손을 벌리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없이 이혼을 결심했지만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와 홀로 설 기반이 없다는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40이 되던 해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도암, 생소한 이름의 희귀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치료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